오늘 말씀의 이 주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정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전에는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인지하지 않았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이 세상 임금은 사단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입니다. 그러면 그 사단을 따르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실제로 구체적으로 사단에게 예배하는 사단 50%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보시게 되면요, 24시간 기도의 집이 요즘에 한국 가운데 많이 퍼지고 있죠. 이미 오래전부터 24시간 사단에게 예배하는 사단 50% 교회들이 뉴욕에도 있고 맨하탄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단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결하고 있는지, 그들이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께 이 영상을 한번 보기 전에요, 여러분,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의논해보고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저희 믿음의 어르신들이 계신데, 우리가 일본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국가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우리가 사회시간 다 배우시죠. 국가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있어야 되죠. 그 주권을 얘기할 때.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나라를 무력으로 지배했을 경우에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서구의 열강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국가라는 개념이 점점 변하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EBS에서 10년 전에 21세기 2000년대를 들어오게 되면서 미래의 국가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교수님들이 좌담을 한 것입니다. 그것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1세기 국가의 모습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그 전망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 교수님, 저희들이 이 가상뉴스에서는 세계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그럴듯한 전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만약에 한 3, 40년 전에 나왔었다면 아마 일고의 가치도 없고 상당히 그 몽상가가하는 이야기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주제가 될 만큼 좀 일반적인 관심도 끌게 됐고, 또 학계나 어떤 그 정부와 관련된 정책 관련된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런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우선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세계 경제의 통합 현상이 일어나고 소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한 나라가 일개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상당히 제한이 왔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UN이라든지 IMF, WTO 같은 이런 국제 기구들의 역할이 아주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이에 비해서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적인 문제들을 관리하고 어떤 치유해 나가야 될 그런 필요성은 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반드시 우리가 세계 정부라고 명명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도 네네. 비슷한 형태로 세계적 수준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집행을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상뉴스 보면은 이 세계 정부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세계 정부의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 월드 가버넌스의 그 요구하는 목소리가 그동안 뭐 산발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은 그게 가장 분명하게 폭발적으로 등장한 게 시애틀 그 회의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월드 가버넌스의 요구가 왜 그렇게 NGO 쪽에서 터져 나왔냐 하면 세계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무정부 상태를 언제까지 이렇게 허용할 거냐. 그러니까 네.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세계가 왜 지금 무정부 상태냐. 그럼 그냥 네. 다른 말로 하면 초국가 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네. 소위 자유이동, 자유거래, 마음대로 국경을 넘으면서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고 하루에 1조 5천억 달러의 돈이 손을 바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것이 전면 규제 철폐, 공기업 민영화 등등으로 이야기하는 신자유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무정부 상태라 하는 건 바로 정거리인데 정거래 법칙이 이 세계 무대에서 언제까지 이대로 허용돼야 되나? 네. 그 정거래 법칙이 뭡니까? 약육강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정부 상태고 정거래 법칙이고 한 이런 것을 그대로 계속 둘 수 없다. 그래서 월드 가버넌스가 있어야 된다. 말하자면 나토가 세계 정부의 군사기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IMF는 금융을 다 쥐고 있고 네. 그럼 WTO는 통상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러면 세계 정부는 이미 가상의 것이 시나리오가 아니냐. 아니고 네. 실제로 이미 등장을 하고 있고 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계의 하나의 엠파이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짧은 영상을 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지금 1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의 리만 브로더스라는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게 되면서 미국발 금융 위기가 전 세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WDB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지역적인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단순한 그냥 미국의 어떠한 경제적인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만들어온 사건이었고 그것은 이번 한 차례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요, G8이라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만든 단일 화폐 도안입니다. 왜 제가 화폐를 여기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짐승의 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물건 구매를 할 때 그것을 받게 되면 물건 구매를 할 수 없는 거라고 짐승의 표가 명시되어져 있죠. 그것은 다시 말하면 화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는 원화를 쓰고 있고 일본에서는 엔화를 쓰고 있고 미국에서는 달러를 쓰고 있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대부분 달러를 기축통화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폐가 그 자국의 화폐 권한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국가은행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경기 변동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국가를 경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이 화폐 주권,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집단이, 개인의 이익 집단이 소유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전 세계를 사실상 통치하는 시스템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들을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 있는 8개 대통령이 모여서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이저 언론에서는 단일 화폐가 별로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관을 통해서도 보도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계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알건 알지 못하건 미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을 준비할 때 우리의 5년 후, 10년 후에는 이런 것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정부와 얼마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장면은요, 전 세계가 어떻게 하나의 정부 체제로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예시입니다. 우리가 1900년대 후반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 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나고 나서부터 WTO를 통해서 전 세계가 무역을 하기 시작했죠. 이 무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전 세계가 이렇게 점차 이렇게 서로 지역 블록화를, 공동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하냐 그러면요. 여러분 앞에 계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계신데 한 분 한 분이 하나의 국가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우리 집에서 생산하는 물건이 있고 옆집이 잘 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물건을 서로 이 집에서는 김치를 잘 담그시고 이 집에서는 밥을 잘 하시는데 서로가 잘하는 것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효율적으로. 그런데 이 넘어갈 때 그냥 공짜로 줄 수 없으니까 돈을 받게 되고 세금을 매기게 되죠. 그런데 가까운 이웃 사촌끼리니까 야 우리 뭐 이웃끼리 이걸 세금을 매기냐 그냥 서로 주고받자 이렇게 되는 것이 관세 동맹입니다. 무역으로 이렇게 동합이 되죠. 그러면 무역이 활성화되면 활성화될수록 일어나게 된 결론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국가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파괴가 됩니다. 모든 국가가 무역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도 스스로가 먹고 살 수 없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외국에 대한 문호가 점점 개방되어지게 되어 있고 빚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빚지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올해보다 내년이 국가가 전체 규모하는 예산이 커집니다.
아마 비즈니스를 해보시는 분도 그런 걸 경험하실 텐데요. 점점점 빚이 많아지게 되는 시스템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느 한 국가도 자립형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획한 것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통해서 서구의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지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의 시스템 안으로 묶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당시에 책을 낼 때 기준인데요. 2010년도, 올해는 2011년이죠. 당시의 도표들입니다. 전 세계가 많은 경제가 무너지고 있죠. 미국도, 또 그리스도, 뭐 이탈리아도, 프랑스도 전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의 대외 채무가 많아지게 되므로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블딥이 없을 것이다. 세계 경제가 더 어려워짐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데요.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1930년도에 세계 1차 경제 대공황과 오늘날의 미국의 채무 양입니다. 이렇게 급격히 2000년대 이후부터 채무가 올라가게 된 배경에는 바로 미국에서 발행하게 되는 모기지 상품, 파생 상품이 급격하게 전 세계로 판매되면서 일어나게 된 일이었습니다. 파생 상품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일날 점심 드시고 굉장히 졸리는 이 시간에 갑자기 경제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로운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울에 있는 강남에 웬만한 30평대 집을 살려면 한 10억 정도가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현금을 다 주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죠. 대부분 한 5억 정도는 돈을 내고 나머지 한 5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신용이 좋아서 이자를 낮게 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신용이 좋지 않아 조금 더 높게 내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신용도가 다 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A등급이 3개이고 어떤 사람은 A등급이 2개이고 어떤 사람은 뭐 B등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값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이 집값을 놓고 그 은행이 빌려주게 되면 몇 년 동안 이 사람이 돈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 가치를 예상할 수가 있게 되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스와핑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을 가지고 그것을 묶어서 정부나 우리나 뭐 국민관리공금이나 연금관리공단이나 뭐 공무원 연금공단 이런 연금공단도 투자할 곳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다가 의뢰를 하겠습니까? 개인 마음대로 외국에다 투자할 수 없으니까 골드만삭스나 JP 모건이나 뭐 살로몬 스마스만이나 이런 외국계 투자 자문 회사에다가 어디다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제 컨설팅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 의뢰를 하게 되면 미국의 월가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파생 상품을 투자하십시오.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것을 다 사들였습니다. 10년 동안. 사들이게 됐는데 어느 날 미국의 주택 경기가 몰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집이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이 집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이 집 10억짜리를 놓고 전 세계에 팔아먹은 이 투자 상품이 10배에서 100배까지 굉장히 많은 규모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집만 부도나면 이 집에 대해서 집값 떨어진 만큼 은행에 대출 갚고 막아버리면 국가가 감당할 수가 있는데 전 세계에 이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이 어음수표를 전 세계의 국가들에게 다 팔아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규모가 684조 원치가 팔렸고 지금 이제 1조 달러에서 조금 더 부실화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우리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처음으로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지금 강등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몰락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유럽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고 오바마 정부는 이 미국 정부를 서서히 무너뜨리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그 틀 안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 거버넌스, 세계 단일 정부,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이 세계 정부라는 월드 거버넌스는 지금 종교계에서 먼저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학계에서 먼저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G20를 유치하셔가지고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G20 회의하신 거 다 아시죠? 이 G20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야 우리나라가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이제는 세계의 주요 국가들, 세계에 생산되는 80% 이상의 돈을 만지는 국가 대통령이 다 모여서 세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G20가 무엇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바로 금융위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대통령들이 긴급하게 모이게 된 것이죠. 근데 서울대학교의 사회과학원 안에서 또 동아일보 메가더 재단의 후원을 받는 동아일보 재단에서 이 G20가 갖는 역사적인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그 도표 안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시대가 글로벌 거버넌스, 지구정부, 지구통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통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거버넌스 3.0 시대의 질서 형태는 통합의 진정과 지구적인 세계정부가 출현할 것입니다. 새로운 제국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학계에서 지구가 통합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지구가 연합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야기하는 표현이 바로 New World Order입니다.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라는 의미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신세계 질서인데 라틴어로는 Novus Ordo Seculorum이라는 단어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바로 18세기 때 프랑스에서 자유혁명이 일어났던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로움을 누리고자 했던 아담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그 최초의 원죄가 오늘날까지 여전히 인간의 죄악 속에 연결되어져서 이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달러 안에 정확하게 이 정신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하면 청교도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세워진 국가가 많죠. 하지만 사단은 조용히 들어와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의 달러를 보시면요.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저도 이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믿음의 국가인지 돈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혀져 있죠. 근데 그 왼편을 보시면 정확하게 피라미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피라미드가 있는지도 몰랐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왜 피라미드가 있을까요?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시대 때 태양신을 숭배하던 형상의 조형물입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가 언제 들어갔나 그러면 1913년도에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한국에 있는 한국은행과 같이 미국의 달러를 만들어내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RB라고. 근데 이 연방준비은행이 과거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정부의 소유였습니다. 정부의 소유. 그런데 1913년도에 몇몇 은행가들에 의해서 이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바로 이 피라미드가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커서 뭐가 될까 고민을 할 때 나는 돈을 찍어내는 회사의 회장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돈을 벌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돈을 찍어내는 회사의 사장이 되면 내가 필요한 만큼 찍어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참 그 개념 없는 어린 적이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달러는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들을 꿈꾸었던 사람들이 이루고 있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과 록펠러 가문, 이 두 가문이 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 연방준비은행에 돈을 빌려서 통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게 위험한 일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책에 좀 자세하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위기와 함께 등장한 헤르만 벤 룸프이 유럽의 초대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첫 번째 발표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09년은 금융위기 가운데 G20의 설립과 함께 세계 통치의 원년입니다. 월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했고 유럽의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유럽의 포스터는 하나님이 바벨탑을 나누셨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드는 그 바벨탑을 나누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모티브로 해서 모든 언어로 하나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바벨탑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겠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온 영이겠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라는 것이 문화 곳곳에서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유엔의 사무총장인 반기문 사무총장도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계 단일 촉진기구 유엔에서 세계를 통합하기 위한 촉진기구를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그 공식적인 사진이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정부 시대의 국무차관이었던 스트로브 탈보트라는 이 공무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은
진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국가들은 하나의 범지구적인 권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사회를 가보시면 이러한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초기에 래리 패튼 맥도날드 의원이 당시에 미국의 강력한 대권 주자였습니다. 대권 주자였었는데 이러한 미국 경제에 대해서 통일교 그룹과 또 이 프리메이슨 그룹들이 백악관의 인사들을 강력하게 장악하는 거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고 왜 미국의 돈이 개인들의 사설 은행에 의해서 조정되는가에 대해서 청문회를 열고자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재향 군인회와 함께 청문회 발의를 했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1983년도 9월 1일 날 청문회 발의를 해놓고 한국의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8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련에서 하늘을 침범했다고 소련 전투기가 떠서 우리나라에 그 비행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 비행기 안에 이분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죽게 되고 미국에서 이 청문회가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 지구 가운데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것이 지구온난화입니다. 지구가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져서 뜨거워지기 때문에 지구 온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리우 기후협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실제 우리가 TV에 나오는 북극곰을 살리자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을 막자라는 이러한 자연적인 굉장히 좋은 의도와는 다르게 내막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체코의 대통령이 이 기후협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지금 위기가 처한 것은 지구온도가 아니라 자유온도입니다. 왜 이 얘기를 했나 그러면요. 이 기후협의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들은 세계를 어떻게 하면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는 엘리트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정치로서도 하나의 화폐로 만들어가고 있고 종교로서도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고 있고 과학 기술을 통해서도 하나의 통치할 수 있는 과학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 대중적인 문화를 만들고 새로운 통치 정부 가운데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후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기후를 얘기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구가 뜨거워지니까 탄소를 줄이자. 근데 사실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금 이 현상은 태양의 흑점 활동과 상관이 있지 이산화탄소의 총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기후협회 과학자 협회 안에는요 기상과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학자들이 사회과학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하기 직전에 많은 중국과 많은 서방의 그 국가들이 이것은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성장률을 억제하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기 위한 새로운 사회 질서 시스템이라고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이 컴퓨터가 해킹을 당해서 이 자료가 거짓인 게 다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이저 언론에서는 이것을 다루지 않았죠. 이것이 바로 전 세계적인 지구를 하나로 만들기 가기 위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편안하게 언론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이 신세계 질서, New World Order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 이 단어를 들으셨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거나 앞으로 신문을 보실 때 새로운 세계 질서, 이런 것들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긴밀하게 다가오고 있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종교, 문화를 얘기할 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UN이라든지 G20 정도의 세계에 알려진 정상들이 세계를 운영하는 리더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의 정책을 만들어주는 싱크탱크 집단들이 있고 그 싱크탱크 집단들은 세계에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부와 의견을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트라이얼 커미션과 같은 상각회의, 또 CFR과 같은 외교위원회, 또 그 위에 이런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잘 알려지지 않은 단체들이 있죠. UN이라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렇게 남북한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준 좋은 의미죠. 근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UN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설립되었습니다. 이 UN은요, 바로 록펠러가 자신이 재산을 기부해서 만든 땅에 설립되었습니다. 록펠러 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고 11조를 많이 낸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로 록펠러가 1910년도에 당시에 미국 경제를 주류할 때 당시의 책들과 증거 자료들을 확인해 보면 그것은 굉장히 승리자에 의해서 왜곡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경제는 한번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1930년대 미국에 굉장히 큰 경제 공황이 왔죠. 1913년도에 그 전에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바로 남북전쟁을 통해 가지고 승리를 하고 나서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어느 나라든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게 되면 그 채권자가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죠. 근데 미국의 북쪽에 있는 링컨이 승리를 하게 되고 남쪽의 패전국가에게 전쟁 배상금을 물리지 않고 전체를 그냥 국가로 화폐를 통합을 하게 됩니다. 국가에서 돈을 발행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돈을 투자했던 영국계 은행 로스차일드 은행, 오늘에는 HSBC 은행이라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미국에 대한 돈의 지배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우려해서 링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암살 위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의 자서전을 보게 되면 영문으로 된 자서전 안에는 내가 수많은 그 암살의 위협 가운데 이것들은 이 경제인들과 이 경제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주의 신앙이 퍼져나가는 것을 반대하는 그 제스위트라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암살 위험을 받고 있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적혀져 있고 실제로 링컨이 죽고 나서 70년 이후에 1913년도에는 이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이들의 로스차일드 은행과 록펠러 가문, JP 모건 가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세계의 기축달러인 달러는 이 개인들 소유죠. 개인들의 소유입니다. 개인들의 소유라는 것은요, 내가 돈이 필요하면 그냥 찍어내면 내 돈이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당시 경제는 자유방임주의, 보이지 않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독과점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독점이 심화되어서 미국의 석유 산업도 80% 이상이 독과점이 되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테오데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시면서 이 독과점을 회사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록펠러가 갖고 있던 그 석유회사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가 분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에 있는 엑슨모빌, 쉘모빌 같은 여러 가지 국제 석유회사들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그 본인의 자서전에 나의 왕국이 왜 국가에서 침해돼야 되는가, 내가 이것을 역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바로 설립된 것이 트라이얼 커미션이라는 그 단체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미국에 있는 전 세계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다 초청해서 싱크탱크 집단으로 만든 사교 클럽이었고, 오늘날 점점점 전 세계에 대한 주요 보직에 대한 장악력이 높아져서 미국에 있는 백악관, 또 세계 월드뱅크, IMF, BIS 모든 주요 기관의 수장들과 또 CIA의 정보 요원들은 이 트라이얼 커미션과 CFR 요원이 그 회원이 아니고서는 단 한 차례도 그곳에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곳에서 정책적인 검증이 받고 거기서 오다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들어가야지만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전 세계가 장악력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이 이야기 보게 되면요, 미국의 1920년대 이후에 미국이 급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게 됩니다. 그 이유에는 바로 주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의 90%를 대출을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내가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9,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세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주식을 사든지 무조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식 안 하는 사람이 바보죠. 옆집도 주식하고 이웃집도 주식하는데 우리 집만 주식을 안 하면 바보인 것입니다. 전부 다 대출을 할 수 있는 만 대출을 해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아파트도 큰 저택도 짓고, 그것이 바로 1920년대에서 20년대 9년 동안에 있었던 미국의 경제 대부흥기였습니다. 그런데 JP 모건과 록펠러와 골드만삭스 같은 이 은행가들이요, 특정한 날 이 주식을 다 갚으시오, 돈을 다 갚으시오라고 하면 3일 안에 모든 돈을 현금으로 갚아야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미수금을 쓰면 그런 조건들이 있죠. 그러한 조건이 있었는데 한 번도 9년 동안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금요일 저녁에 바로 이 FRB와 또 이 특정 집단들이 소형 은행들에게 전체적인 재산을 다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 날 증시가 열렸는데, 이날 바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공황이 시작되는 블랙 화요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모두가 주식을 팔려고 월가에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주식을 사는 사람이 없죠. 이날 하루 동안에 11.59%의 주식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리고 5년 동안 전체적으로 주식이 폭락을 하게 돼서 미국 전체가 실업자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대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이 빚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의 시스템은 빚을 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빚을 지고 있는데 어느 한날에 돈을 다 갚으라고 얘기하니까 어떠한 성실한 사람도
갚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 경제의 진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중절모를 쓰고 계시죠. 당시에 중절모를 쓰는 사람들은 미국의 다 중산층들이었습니다. 꽤 괜찮게 사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파산이 되셔서 뱅크럽이 되셔가지고 지금 무료로 점심 나눠주는 식사를 기다리고 계시게 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바로 3일 이후에 다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미국 당시에 강력한 소규모 은행들과 지역사회 기업들이 대기업 중심의 당시의 그 소수의 집단들에게 확 다 포섭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1차적인 시장 장악력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 미국의 은행은 소수의 은행들로 재편성되게 되죠. 이것은 한국의 97년도 IMF에도 동일한 일들을 겹치게 됩니다. 한국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업들이 일궈놨는데 외환 위기를 통해서 일시에 들어오자마자 시장 금리를 19%까지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IMF가 대출해주는 돈은 국민들에게 쓰지 않고 대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데만 쓰게 하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도 당시에는 한국이 성장하고 있던 시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회사도 빚을 지지 않은 회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대기업의 장악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업 분야의 50% 이상의 산업률이 올라가게 되고 97년도를 기점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97년도 이전에는 청소하시는 분들,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가치 있는 직업으로 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97년도가 딱 넘어가고 나서는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가운데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이 좋은 직업으로 사람들이 바뀌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 안에도 이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실제로 경제에 대한 지배력이 이러한 국제적인 그룹들에 의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의 뉴욕은행의 대주주 지배권입니다. 체이스 맨하탄 은행이 32.35% 갖고 있고 시티은행이 20.51% 갖고 있는데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이 갖고 있죠. 의사결정을 실제 정부 안에서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록펠러가 만든 트라이얼 커미션이라는 단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66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표죠. 이 짐승의 표를 그대로 만들어서 만든 게 트라이얼 커미션 마크입니다. 이게 1900년도 초기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기독교 집단에서 항의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최종 이 마크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 커미션은 굉장히 강력한 싱크탱크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워싱턴 포스트 편집장이었던 캐서린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대중이 알 필요 없는 또 알아서는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폴 워버그라는 FRB 위원회 의장은 싫든 좋든 우리는 하나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전쟁으로 이루어지느냐 합의로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록펠러 빌딩 앞에 가면 이게 뉴욕의 맨하탄 5번가에 있는 로커펠러 센터 앞에 빌딩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반드시 자기가 지배한 영역 가운데 자신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만들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집트 신앙과 관련된 조형물들인데요. 사람의 힘으로 지구를 들고자 했던 인본주의적인 형상과 이집트 벽화들을 빌딩 곳곳에 만들어 놓고 있고 또 666번지 이 빌딩 안에 666 마커도 이렇게 새겨놓죠. 그러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지배되어져 있느냐? 로커펠러 그 재단이 후원하는 CFR과 트라이얼 커미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엔의 정책들이 조율되고 이것은 각 국가를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의 글로벌 질서로 가는데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미국에 가시게 되면 백악관 가시기 전에 제일 먼저 가는 곳이 CFR입니다. 이제 CFR을 보시면 여러분 아마 신문 가운데 유심히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라고 여기실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셔서 가시는 것이 이 CFR인데요. CFR에 가게 되면 늘 앉아있는 한 노인분이 계시죠.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여러분 헨리 키신저 한 번씩 들어보셨죠? 1970년대부터 세계 경제의 정치의 뒤에서 장악하던 이 분은 40년이 지난 2011년에도 지금 오바마 옆에 앉아서 모든 정책들에 대한 일들을 하고 있죠. 근데 이 헨리 키신저는 바로 데이비드 록펠러의 오른팔입니다. 이 정책들을 실제로 반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백악관에 있는 민주당이 되건 공화당이 되건 모든 사람들은 이 CFR의 정책적인 조언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얘기가 바로 그림자 정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이 사람은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심판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되건 꼭두가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서 끝나고 난 자서전에는 내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글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CFR이 만든 세계 통합정부 월드 거버넌스 체제, 이 체제의 각 국가의 분담 역할입니다.
미국은 앞으로 정치를 분담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칠레는 농업, 한국은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래 교육은 일본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리만 브로더스 사태가 터질 때 일본 정권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주 오랜 역사 만에 정권 교체였죠. 그런데 이 민주당의 정권 외교 라인들이 이러한 비루트 라인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아마추어들이 전면에 들어가게 되면서 이 중요한 시기 때 일본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이 월드 거버넌스를 만들어가는 그룹 가운데.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 CFR에서 몸담으셨던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장관들로 국가의 중요 보직들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 넘어오게 되면서 외교 문서 가운데 일본이 항상 미국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있었고 아시아 3개국이 표현될 때는 어떤 나라보다 일본이 맨 앞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2008년도를 넘어가면서 한국이 미국의 수레바퀴라는 이 단어를 쓰임받는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한국이 맨 앞자리에 쓰여지게 되었죠. 그리고 교육에 대한 의장국가를 권한할 수 있는 것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시그널을 주는 것입니다. 한국 교육에 대해서 계속 칭찬을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아마 신문을 다 보셨을 것입니다. 뭐 조선일보나 TV를 통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고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요. 뭐 그분이 한국에서 수능 시험을 보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책적인 목적을 갖고 국제사회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브루겔이라는 화가가 만든 바벨탑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을 그대로 본따서 유럽의 의사당이 만들어졌습니다. 보이십니까? 이 올라가는 짓담한 모습까지도 그대로 해서 이렇게 의사당이 모였고 이 유럽 의사당 앞에 이렇게 음녀가 타고 있는 것도 이렇게 보이게 되죠. 이것은 해골클럽입니다. 예일대학교 안에 다음 세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인 안에 다음 세대를 일구는 것과 같이요. 이 프리메이슨 그룹, 이러한 하나의 사단의 정부를 만들어가는 그룹 안에도 다음 세대를 일궈내기 위한 엘리트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뉴스에 있는 자료인데요. 예일대학교에 가시면 그 몬클럽이라는 그 해골클럽이 있습니다. 이 해골클럽은 미국 안에 주요 가문들, 부시 가문이나 이런 중요한 가문들의 출신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워시퍼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파고 사람들이 죽고 나면 그 무덤을 파서 관을 열고 그 해골을 꺼내서 함께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사단 숭배자들인데 이 사진은 부시 대통령이 이 모임에 가입했을 때 그 기념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CNN에서 왜 당신은 이러한 해골클럽에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까? 라고 인터뷰했을 때 이렇게 나는 이 해골클럽을 통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정교적으로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분은 현재 미국의 FRB 국장입니다. 로버트 뮬러라는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지만 국제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보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유엔의 부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교회 안에 유엔기를 세우게 하고 또 교회는 유엔이 공헌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정합니다. 세계 정부는 피할 수 없는 정치적인 발전과 없어서는 안 될 영적 성취 두 단계를 왔습니다. 종교는 반드시 죽습니다. 오랜 전통신앙을 붙들고 견디는 길과 모두가 수용하는 길입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될 터인데 보십시오. 세계가 하나의 정부가 되었을 때 종교가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이죠. 다른 종교는 예수님만 꼭 그것을 붙들지 않습니다. 배타성이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누가 와서 해도 우리가 부처를 통해서 알라를 통해서 마호메트를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타성이 이 하나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것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위험성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정부가 될 때 모든 사람이 가는 길과 오랜 전통신앙은 바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는 이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이 월드 거버넌스를 통해서 하나의 정부가 오니까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종교와 신앙적인 대립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신앙, 이것이 바로 그 하나님 아래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도해도 됩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라고 유명한 이런 리더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어떻게 국제사회가 불법화되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eld in Korea and Japan. The peace in Korea will be the central gravity of the peace in the world and the cornerstone of the world stability. Religious harmony was the unifying theme in the formation of this nation and its people, and has always been. 이 사람은 통일교의 넷째 아들입니다. 통일교의 문선명의 넷째 아들인데요. 바로 통일교가 만든 그 UPF라는 세계 통합 종교 기구를 통해서 유엔과 함께 협조하에 세계 종교 평화 운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통일교 운동이 아니고 전 세계 종교가 함께 연합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Like a force that molded its national character and sense of destiny. The GPF found that the prayers of the nation are always for peaceful reunification. What I believe the Holy Spirit told me to do today is to have all of you stand up on your feet and turn and face north. Lift your voice and begin to pray that God would bring North and South Korea back together as one great nation. Champion interfaith, intercultural, interethnic cooperation and bring these 이 사람은, 이 통일교회의 이 넷째 아들은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국가를 다니면서 이 종교통합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교통합운동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지금 보시는 장면들입니다. 각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물을 하나로 섞는 예언적인 행동을 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같다라는, 영적으로 같다라는 예언적인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했습니다. 영국에서도 했고, 이것은 브라질 국회의사당에서 대통령과 함께 이런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을 받고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One family under God. 하나님 아래 우리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어떠한 신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도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He was talking about all people. He was talking about one family under God. Here tomorrow. 네, 2008년도부터 전 세계에 계속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점점 불법화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09년 5월 9일 날 미국은 항상 백악관에서 대통령들이랑 목사님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5월 9일을 날짜로 국가 기도의 날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6월 29일 날 동성연애자의 날을 공식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뒤에 보이는 사진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 이스트홀에 동성연애자 250명을 초청해서 동성연애 활동을 마음껏 하십시오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날이고 2009년 7월 23일 날 혐오범죄방지법이라는 것이 통과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소수의 성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동성연애에 대해서 종교적인 이유가 되었건 어떤 이유가 되었건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동성연애인들에 대한 인권에 대한 유린이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징역형을 살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이 법이 영국에도 통과가 되었고 한국에도 계속 통과되려고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가운데 전 세계의 전체 흐름이 기독교와 정반대되는 가운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말, 이 말만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세계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지옥으로 가는 같은 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하시면 전 세계의 불법이 되는 상황으로 전 세계 정부가 시스템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전체적인 월드 거버넌스 체제에서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과학에 대해서 한번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 발전사를 보시면 농업에서부터 산업사회, 신용사회, 정보사회, 오늘날 우리가 유비쿼터스 사회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짐승의 표로 이제 이야기되는 666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요. 한번 보시게 되면 바코드가 이 개발을 할 때 전 세계 무역을 할 때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바코드를 통해서 통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코드의 처음과 중간과 끝이 바로 6이라는 기호의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666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은 유럽의 그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짧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Hello? Hi, Grandma. We're gonna come over for dinner right now. 이것은 이제 우리가 좋은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마트나 이렇게 마트 가시면 장 볼다가 기다리는 게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RFID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하이패스처럼 이렇게 각 물건에 이제 스티커가 다 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트를 지나가면 자동 계산이 되는 시스템을 이제 미국에서 광고하는 영상인데요. 이미 한국의 이마트도 다 준비를 마쳐서 이제 곧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의 과학기술의 변화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한번 제가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제가 하나의 화폐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가운데 미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유럽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대체 통화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월드뱅크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화폐, 원 화폐를 만들어내서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가 무역을 하자. 그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가 환율 투기도 없어지고 이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걱정할 필요도 없고 모두가 해결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몰아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거부를 하고 있고 이제 결국은 이 몰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막 변화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가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또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 돈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이 과학 똑같이 지배하고 있는 집단입니다. 그럼 이 돈을 지배하고 있는 집단이 종교도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짐승의 정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기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 직원이 컴퓨터로 담당 의사를 호출합니다. 잠시 후 의사가 응급실에 도착하자 도착 시각이 자동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응급실 출입문과 의사의 신분증에 RFID, 즉 무선 주파수 송수신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입니다. 의사의 신분증에 들어있는 칩이 전파를 보내면 이 전파를 응급실 출입문의 수신 장치가 받아 그 시각을 기록하는 겁니다. 어르신이 호출을 받고 진료하는 시간까지가 36분에서 지금 현재는 13분 정도로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이 무선 주파수 장치를 병원 응급실이 아닌 건물 전체에 설치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개발업체의 도움을 받아 MBC 건물 곳곳에 이 장치를 설치해봤습니다. 주파수를 보내는 칩을 신분증에 넣은 다음 이 신분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면 그 사람의 행적이 컴퓨터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제가 이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오후 4시 반, 5층 보도국 사무실을 나와 화장실에 가자 이 사실이 모니터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온 뒤 지하 접견실로 가 33분 동안 머물렀던 것도 기록됩니다. 다시 6층 휴게실로 가 50분 동안 쉬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모든 이동 경로가 체크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지만 일부 기업체는 이미 이런 전자감시 장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분초 단위로 기록됩니다. 설엔 숨이 막힐지 칩을 장착하는 내용을 담은 시조례가 입법 예고됐습니다. 이병희 기자. 현재 서울 지름 1mm, 길이 8mm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등에서는 이미 법적으로는 조례를 지난달 입법 예고했는데요. 이 제도가 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요즘 위치 추정용 칩을 피부에 이식하는 수술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만한 이 장치는 주사기를 통해 피부 속으로 이식됩니다. 각 위치 파악이 가능해 그만큼 구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보기에도 꺼림칙한 이런 장치의 GPS or another type of electronic tracking device so their commanders can monitor them. It's called Blue Force tracking. Something in most microchips implanted in their arms to control access to the country's new criminal investigation.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요즘에 굉장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바로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냐 짐승의 표가 아니냐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뭐 짐승의 표다 아니다라는 확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가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한번 보시라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떻게 연합되고 있고 종교가 어떻게 연합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불법화되어져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이 돈이 하나 되고 있는데 이 돈을 통제하는 이것이 바로 미국의 CIA가 출자한 ADS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죠. 이 회사에서 만든 베리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의 정부가 되어질 때 이 집단의 대중을 통제하기 위한 그 고등과학 기술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사회 전반에 필요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선은 군인들이 파병을 받을 때 어떤 납치를 당할 수 있을 때 이 칩을 통하면 신체 온도를 통해서 자동으로 저장이 되고 이 몸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이 위성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그 정보들을 통해서 그 군인들을 구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이 시계나 이런 팔찌를 해도 끊어버리고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몸속에 삽입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확인하기도 하고 또 많은 노인들이 노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돌아가시거나 할 때 돌아가시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심장 박동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져서 바로 유비쿼터스 그 헬스케어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서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이 짐승의 표다 아니다라고 논쟁을 확정을 지으려면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받지 않을 때 우리가 물건 구매를 할 수 없는 것이 가능해지느냐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전 사회가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멕시코의 법무장관도 받고 있죠. 그런데 피부 밑에 주사하면 이것은 KBS 아침 뉴스에 나왔던 것인데요. 바로 이 칩을 통해서 물건 구매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중요한 자료이죠. 캡슐 안에 고유 번호 10자리가 개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돼 현금 없이도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칩을 투자한 데이비드 록펠러의 아들 닉 록펠러가 바로 이러한 만든 개발을 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Maker and former politician. To his left is Nicholas Rockefeller of the infamous Rockefeller banking and business dynasty. After maintaining a close friendship with Nicholas Rockefeller, Aaron eventually ended the relationship, appalled by what he had learned about the Rockefellers and their ambitions. So what are the ultimate goals here? So the ultimate goal is to get everybody in this world chipped with the RFID chip, and have all money be on those chips and everything on those chips. And if anybody wants to protest what we do or violate what we want, we just turn off their chip. That's right, microchipped. In 2005, Congress, under the pretense of immigration control, 네, 이것이 이제 닉 록펠러가 얘기한 것인데요.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은 신학적인 논쟁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국제사회는 이렇게 변화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시건 모르시건 전 세계가 이러한 시스템 속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태인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되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의 손에 먼저 이러한 숫자들을 문신을 하게 됐고 그것을 제공한 기술이 바로 IBM 컴퓨터의 홀로코스트라는 통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이 기념비입니다. 이 한 영혼의 인생을 숫자로 기록한 것이죠. 이게
6개입니다. 한 동에 100만 명씩 죽은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국에는 9.11 테러 이후에 FEMA라는 기구를 통해서 전 세계에 미국의 급작스러운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을 대거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소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제로 미국의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이 문구가 삽입에서 빠졌기 때문에 어쨌든 이 법안에 있는 강제 조항 조건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선교단체에서조차 2020년이 지나면 선교할 국가가 없어질 만큼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또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사단과 사단의 종로를 하면서 사는 것이 그 죄악의 지업 열매를 먹으면서 그 돼지 우리에 사는 것이 마치 우리의 가치인가 우리의 존재인가처럼 착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원수의 눈으로 사단이 만들어온 그 가치관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 하여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온전하게 믿음의 상속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고 정말 이 다른 것보다 이 사단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믿음의 좁은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한 명이 혼자 가다 넘어지면 불행하지만 우리가 한 명이 넘어질 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중보하며 우리 청년들과 어른 세대가 함께 믿음의 손을 붙들고 앞으로 우리가 가는 시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 정말 우리가 어쩌면 저 북한 성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어야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끝까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경건의 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변화시키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믿음의 군대 가운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고 상을 베푸심으로 내 영혼의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고백이 정말 강력한 사단의 동풍이 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의 향기가 온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왕의 대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기이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